안녕하세요.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여동생이라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여동생은 18살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업 후 자취하기 시작했을 때 요리는 당연히 할 줄 모르고 밥하는 것도 귀찮아서 매일 퇴근하면 집 근처 술집에 식사 겸 한잔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게 제 동생입니다. 뭐 그래도 이때는 동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집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주 4일은 밥 먹으러 다니니까 점장님도 기억할 수 있었고 저도 반대로 대충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주 6일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한잔 마시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다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20여 개 있는 테이블도 제 옆자리만 비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여 후딱 마저 먹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그때는 제 동생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피가 안 섞여서 동생은 절대 아니니까 편의상 수지라고 적을게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수지였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제 옆밖에 안 비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앉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장을 초라한에 눈이 갔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데 깨 묻은 티셔츠에 촌스러운 청바지 그리고 낡은 컨버스 주 6일이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꽃 살 돈이 없나? 돈을 모으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도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끝났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가게 점장님께 수지에 대해서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수지 씨는 뭔가 학비라도 모으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나이도 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올 때마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옷도 잘 안 사 입는 것 같아서요. 아니 쟤는 집안 사정이 많이 복잡해. 사정이 많이 딱해.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쓰는 거야. 아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참 대단하네요. 반했어? 반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가게에서 말을 걸거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3개월 정도 계속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가게 뒷문을 나온 타이밍에 수지가 가게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처로 가보니 통화 중이었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근처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들려온 내용은 자세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돈 때문에 혹신각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30만 원 줬는데 왜 이런 대화였습니다. 대충 통화가 끝났을 무렵 이번에는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주 봐서 친하다고 착각한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가게 뒤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양복 입은 직장인이 말을 건네는 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돈 빌려달래요? 아니에요. 남에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남이지만 말해도 돼요. 저한테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면서 띄엄띄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으시고 어머니뿐인데 집에 정말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전혀 일하지 않으시고 수지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사치를 하시고 생활비는 전부 수지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돈이 떨어지면 수지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엔 전기세랑 가스세도 못 내고 있어서 힘들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얘기를 다 듣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수지한테 줬습니다. 수지는 절대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갚을 수 있을 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받아요. 나중에 못 갚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받아도 돼요. 돈 안 갚는다고 겁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되게 고마워하며 제가 준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지를 집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수지네 집은 정말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은 2주 뒤에 돌려줬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지를 신경 썼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니까 공부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르쳐 주거나 집에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사귀는 사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친구처럼 꽤 친해져서 제 집에도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알게 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살이 빠져서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였던 애가 누가 봐도 건강하게 보일 정도로 살도 붙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아침 점심 거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또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놀러 올 때면 먹고 싶은 거 항상 사주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배가 찢어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수지가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을 무렵에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요하는 목소리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로는 대화가 어려웠고 결국 저는 수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가 나왔는데 눈물 범벅인 얼굴과 토사물이 얼굴과 옷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술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옮겨진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어머니께서는 안치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은 아저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멀리 볼 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나봐 수지는 계속 울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다던가 제 멋대로인 면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수지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게 잘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지를 괴롭혔고 수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효도를 못했다던가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확실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어머니를 잃은 수지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 후 장례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머니의 형제간에 거행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앞으로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미성년자이니까 누군가가 수지의 양치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르는 척 곤란한 척 하기 바빴습니다. 정말 가족이란 게 뭘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할 거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는 달리 잘 안 될 것 같아 보여서 슬펐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수지의 이모가 돌보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아니고 미성년이고 주위의 시선들도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저는 수지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그럴 자신도 없었지만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지야, 우리 집으로 안 해? 돈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 무슨 생각이에요? 그동안 힘들었잖아. 앞으로는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여동생이요. 그럴 순 없어요. 몇몇 대화를 더 나눴는데 결국 수지가 결정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고 최종적으로 반년 동안만 신세 지는 걸로 해서 제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일단 친권자가 되신 아주머니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면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표정은 짊어지던 짐이 없어진 것 같은 안도의 표정이셨는데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지의 남매 생활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뒤늦게 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너는 훌륭한 남자야 라며 상당히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던 수지는 제가 극구 반대를 해서 1년 재수 후에 미용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수하는 1년 동안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집안일도 했습니다. 집안일도 처음에는 형편없었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매달 생활비도 보탠다고 하는 걸 말리다 보니까 반년만 신세진다던 약속이 어느새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촌스럽게 차를 입었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돼서 학교 졸업식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다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얘기했는데 수지만 혼자서 탱탱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꼭 저에게 신세진 것 같고 나가서 살 거라는 게 말버릇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만 더 지내도 될까요? 라는 게 말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관계를 결국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수지가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대를 거의 수지에게 바쳤고 여자로서 의식하지 않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연히 손이라도 스치면 수지는 겁을 먹는 듯 했었고 처음 2년 동안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원망받는다고 밤이면 밤마다 울고불고 최근 1년 동안은 화가 치미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길 바라는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만났던 술집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상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했었겠지만 실제로 프로포즈를 하니 펑펑 울면서 숨쉬기도 힘들어해서 대답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매우 초조했습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있어줄래? 지금까지 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나와 함께 있어줄래?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총출동해서 축하해주려던 점장도 너무 소란스럽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 초조함이 극에 다다를 때 진정이 된 수지가 그동안 너무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서웠어요.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데 계속 생각은 하는데도 신세는 계속 지고 있으니까 눈치 없이 민폐를 끼치는 건가 싶고 또 저 때문에 청춘을 망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힘들게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 범벅된 얼굴로 흐느끼며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괴로웠다는 등의 얘기 끝에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울었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너무 늦게 프로포즈했다며 저에게 화도 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날 수지에게 말 걸어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때 제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괴롭네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도 나름 우여곡절 겪으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제게 일어난 일에 비하면 50년의 세월을 별 탈 없이 거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공주보다 귀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자식이라는 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하나뿐인 제 딸과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리게 돼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어쩌면 제 딸은 마음속에서 저라는 사람을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아려오네요. 제가 처음 딸을 품에 안았던 제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였고 1년 만에 아이가 바로 생겼는데 우리 부부가 연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이 짧은 팔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저와 아이를 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났고 창고 안에 있던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나와 아이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펑펑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까지 왔었지만 고맙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제 품에 안겨주었고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과부로 살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애기 엄마가 무슨 고생이야.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도 못할 짓이잖아. 아이고 나라면 못해. 그냥 기회될 때 얼른 맹추 같은 남자 하나 잡아서 확 잡아뜨려버려. 그래야 팔자라도 고치지. 라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해댔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딸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과일도 팔아보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도 해보고 여자들은 잘하지 않는다는 이동식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했었지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얼타게 자라주었고 장학금 한번 놓치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 몇 남자들이 제가 좋다면서 따라다니기도 했고 딸아이 몰래 연애를 한 적도 있었는데 차마 자식이 있는 과부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얼마 못 가고 헤어진 적도 있었지요. 솔직한 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가 자식 있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저 혼자 마음을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제 사랑스러운 딸이 채워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 딸아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알바비 받아서 엄마 선물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너무 비싼 건 못 샀고 그냥 작은 거 샀어 얼른 풀어봐. 라면서 제 손에 쥐어준 건 여성용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발라본 적 없지?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나도 보니까 너무 일 많이 하지 마. 내가 취직하면 우리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 알겠지? 라면서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는데 엄마 자격도 없는 제 밑에서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자라준 것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생전 먹어보지도 않았던 비싼 고깃집에 가서 딸아이랑 배 터지게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 저도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일할 만한 곳도 마땅했고 애를 키워놓으니 돈 들어갈 곳도 별로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꽃꽂이 수강도 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람이 고팠던지라 노래 수업에서 만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데이트 같은 걸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순정씨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순정씨가 보고 싶다고 엄청 보채네요.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불편하긴요. 친한 동생인데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보죠. 라고 그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동생이라는 그 친구와 셋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꼭 영화 배우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한 것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성격도 어찌나 소탈한지 우리 세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그날 밤 술자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헤어지기 직전 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누나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할게요. 가끔 연락해도 되죠? 형 나 누나한테 밥 좀 얻어먹어도 되는 거지? 질투하기 없길 라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제 남자친구 눈치가 좀 보이던 찰나에 당연하지. 우리가 무슨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좋으면 연락하는 거지. 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남자한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동생이라는 사람은 제게 매일 연락을 해왔고 단둘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첫 만남에서부터 누나 하길래 저보다 어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나이를 들어보니 15살이나 어린 남자더라고요. 나이를 듣자마자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놀라기도 했고 이 남자랑은 연인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그 친구가 제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는 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가게로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매번 오이만 받기가 좀 그래서 저도 몇 번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린 친구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100번 나니 1000번이고 더 했었지요. 그냥 잘하는 친한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면서 누나 아니 순정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너도 다 마음에 들잖아. 뭐가 그렇게 걸리는데? 누가 너랑 결혼하겠대? 그냥 연애만 하자는 거잖아.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게 책임감 없는 놈은 아니야. 솔직히 막말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사 연애하듯이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남자답지 못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더더욱 형한테 상처받았던 거 아니야? 그런 놈과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난 그놈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 안 해? 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는데 비록 어리지만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니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끌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나이 50에 15살이나 어린 남자와 연애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단어 하나하나에도 세대 차이가 날까 노심초사했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린 남자를 만나보니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매너도 좋고 센스도 있고 기념일도 잘 챙겨주는데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좀 많이 해보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 사람과 연인으로 지냈는데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 남자가 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휴대폰 줘봐.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인터넷 채팅 같은 걸로 남녀가 만나고 한다는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애들이야? 그런 걸로 남자나 만나고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면서 장난으로 넘겼는데 그 사람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제 사진첩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저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 정도야 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매일 찾아와서 남자 손님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하면 갑자기 쟁반을 떼어서 자기가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화장실에 있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전화를 못 받으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점점 그런 행동들이 제 목을 조여왔고 그 남자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쳐다보며 한숨을 푹푹 쉬자 딸아이가 제 모습을 보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 여사 연애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남자 고민이면 이 딸한테 얘기 좀 해봐. 내가 또 연애 박사라 그런 건 잘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면서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 나이 먹고 남자 때문에 고민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됐어. 그냥 말도 마라. 나이 먹고 남자 만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냥 정리해야지. 라면서 말을 막아버렸죠. 그렇게 점점 마음이 지쳐갈 때쯤 그 남자와 정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당신이야. 지금 사는 집 당신 집이야? 아니면 전세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왜 물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집도 없을까봐 그래? 라고 했더니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맞지? 딸이랑 같이 살지? 그럼 그 집 명예 한번 확인해보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 남편 명의로 그 집에 살면서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맘 같아선 그 집 내 명의로 돌려버리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당신 전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건 모르는 거잖아. 라면서 저희 집 명의를 확인하려고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놈이 내 재산을 거저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더 이상 그 말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서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다가 자기도 지쳤는지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간격을 늘려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벨소리를 무음으로 돌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재중 전화만 50통이 넘게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1년 넘게 만나면서 나를 그저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바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언니 가게에도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전화로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는 알고 있지만 몇 호까지 사는 줄은 알지 못해서 집까지 찾아오진 못했고, 창문을 빼꼼 열어서 쳐다보면 그 남자가 담배를 태우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경찰에 신고도 할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이 남자가 저에게 보복이라도 할까 겁이 나서 신고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 딸아이만 남겨두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언니는 다른 건 다 됐고 우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는 몰래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뒤 몇 번이나 딸아이에게 너도 이제 그 집 나와. 엄마가 길게 말은 못하는데 동네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너랑 떨어져 사니까 마음이 불편해.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대충 정리하고 나와. 라고 설득했지만 엄마 나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집을 이사해? 어차피 나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나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가 내 딸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돼? 내가 해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딸과 떨어져 살게 됐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건지 같이 살 때보다는 신경이 조금 덜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제 딸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게 됐죠. 그런데 30이 다 된 제 딸이 한 번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엄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만나볼래? 어때? 라고 묻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딸이 벌써 다 커서 시집갈 생각도 하다니. 당연히 만나봐야지. 아마 통과 못하면 결혼도 안 되는 거 알지? 난 오픈 엄마야. 엄한 놈 데려오면 바로 탈락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딸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엄마도 보면 너무 좋아할 거야. 키도 크고 잘생겼고 너무너무 괜찮아. 엄마랑 성격도 잘 맞을 거야. 아마 100점까진 아니어도 90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부지런을 떨면서 거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딸의 남자친구이다 보니 평소 잘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딸을 기다렸죠. 그때 딸아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저는 딸아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선영아 너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들어오니?
라고 딸아이에게 물었더니 엄마 인사해. 내가 얘기했잖아. 내 남자친구야. 한석 씨도 인사해. 우리 엄마야. 라면서 웃어 보이며 저희 둘을 인사시키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5년 전 저를 야반도주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선영이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딸아이와 그 남자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놈한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했던 게 아닌데 그놈의 얼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순간 제 딸은 소리를 지르며 엄마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말리는데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바로 멱살을 잡았고 제 딸은 저를 말리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때리다가 딸의 만류의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말한 그 남자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저 사람이 누군 줄이나 알아? 저 인간 엄마가 말했던 그 스토커 새끼라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남자가 스토커라니 말이 좀 심하네. 난 그때만 해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했는데 뭐 스토커 사랑한 게 죄야? 날 무작정 이유도 없이 밀어낸 건 당신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그놈의 멱살을 흔들며 사랑, 넌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내가 탐낸 게 내 재산은 아니었고 평생 동안 내가 벌어놓은 이 집을 거저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지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 사랑, 너 그거 병이야. 여자한테 집착하는 척하면서 거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니야.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걸 몇 번이나 참았어. 너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라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제 딸이 그만해.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엄마 힘들게 했던 그 스토커라고? 확실해? 당신이 말해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란 말이야. 라면서 그 남자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제 딸 어깨를 잡고 달래면서 스토커는 아니었어.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나도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너한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네 엄마랑 사귀었던 사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근데 오해는 하지 마. 나랑 저 여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손잡고 데이트한 게 전부야. 내가 나이도 많은 저 사람이랑 뭘 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지만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했어. 나보다 8살이나 어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넌 이해 못해. 아마 죽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면서 온갖 슬픈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당장 내 딸이랑 헤어져. 이 족제비 같은 노말하면서 그 남자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그만해. 엄마도 잘한 거 없잖아. 저 남자가 엄마보다 어려도 한참이나 어린데 저런 남자랑 연애를 했다고? 난 엄마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연히 엄마 또래랑 만나는 줄 알았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많아야 3살 아니 5살 정도겠지 생각했어. 근데 뭐 15살이나 어린 남자?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남자가 스토커라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면 끝이야. 이건 엄마도 잘한 게 없어. 나 이런 말 진짜 하고 싶진 않은데 엄마 너무 실망스러워 하면서 그 남자 편을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혼자 두고 그 남자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제 딸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집에 찾아가서 벨도 눌러보고 문 앞에서 기다려도 봤지만 얼굴을 보여주기는커녕 제게 문자로 엄마 나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을 선택할지 정리할지는
내가 결정할게. 엄마는 참견하지 말아줘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평생 나한테는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딸 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 것 봐. 라면서 비아냥대는데 당장이라도 모가지를 잡아 비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어디야? 내가 갈 테니까 잠깐만 나. 지금 있는 곳 문자로 보내줘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딸아이와 헤어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막말로 돈이라도 갖다 바쳐야 하나 싶었는데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의 집까지 오게 됐고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 내 피부치고 평생 동안 영혼을 갈아서 키운 소중한 애야. 무슨 억하심정으로 딸아이까지 건드렸는진 모르겠지만 아직 젊은 애잖아. 당신이 딸이랑 헤어지겠다고만 해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이거 봐라. 누가 들으면 내가 작정하고 딸을 꼬셨다고 생각하겠네. 못 꼬신 거라면 꼬신 건데 내가 당신 같은 늑다리한테 무슨 미련이 있어서 딸까지 꼬시겠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딸을 보게 됐고 당신 젊을 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본능적으로 끌린 건 인정할게. 근데 나는 진짜 당신 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정말 분위기가 느낌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선영이 제가 나한테 혼란 넘어온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기 엄마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라고 안 놀랐겠어? 나도 사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니까. 근데 이 정도면 당신 모녀랑 내가 전생에 뭐라도 엮인 거 아니야? 솔직히 나야 좋지. 당신 같은 늑딸이랑 만나는 것보다 파릇파릇하고 예쁘고 젊은 딸이 좋지. 라면서 제 속을 살살 긁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그렇게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는데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내민 건 그 남자와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워줬는데 엄마 실망시켜서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나 그 사람이랑 만나는 1년 동안 정말 행복했고 마음이 편했어. 그 사람한테 과거가 있는 것처럼 나도 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 속 안 썩이고 아이도 낳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우리 이해해줘. 엄마 미안해.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딸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게 됐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속에서 끓는 것들이 언제 터져버릴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제게 강제로 사이가 생긴 뒤 저는 딸과 멀어졌고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딸을 지금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속 털어놓고 딸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면 그 남자와 저의 연애가 생각이 나서 힘들다는 말뿐이니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하늘이 돕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남자는커녕 취미생활이나 친목 도모도 하지 않고 친한 언니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게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자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게 제 팔자인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제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라도 있다면 인생이 화목하겠지만 그 화목함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거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 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최소 200만 원에서 많이 쓸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때는 은근슬쩍 잘못된 걸 지적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였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별 남자들이 다 찝적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슥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같이 겪으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 철에 없으실 때 제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낳으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더 크시다는 걸 알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셨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침표를 찍고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인고 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일부녀에게 추근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애면 덜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다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다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거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라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에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는 죄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버린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모든 걸 밝혀버릴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다가 메시지를 주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 호감이 가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오늘 만난 게 두 번째였고 그 남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고는 싶었지만 바보같이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두 번 만난 사람한테 저런 명품들은 선물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너무 돈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물을 해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무표정으로 대답을 했죠. 이미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믿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면서 말했죠. 거짓말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제 바람대로 개인 소셜 계정도 지울 거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면 오해할 일 없게 카드 내역 전부 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 해본 터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도 그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듯이 번호도 바꾸고 소셜 계정도 지워버렸고 지나친 카드 사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요리를 배울 거라며 장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 댁을 가는 게 맞는지 몰래 따라가 본 것도 수차례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예전처럼 아낌없이 잘 대해줬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소에도 장모님을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가는 횟수보다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잦아지셨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무슨 미모의 여배우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기분인데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너무 훌륭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예전처럼 잘 대해줘서 그런 건지 아내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건가 싶은 그런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 환경이었기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이죠. 심지어 혹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새 본인이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싶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절대로 한눈을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는 건지 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되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평상시에도 장모님께서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 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을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3정거장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연예인처럼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외모는 너무 동안에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이모도 연예인처럼 훌륭하셨으니깐요. 심지어 어떤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수천 번을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의심이 커져갔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의 생김새가 아내도 닮지 않았고 저와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커봐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보다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타저타 아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민소매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편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관리를 잘하셔서 20대 못지않은 몸매셨죠.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장모님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또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저도 몰래 키워왔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했고 잠들어 있는 장모님을 앞에 두고 모든 사실을 터놓고 하소연을 했죠. 결혼 후에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장모님의 행동들이 너무 설레어서 이제는 내 감정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을 꺼내고 나서는 아차 싶어서 봤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사이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한 기억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이 몸둘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받아온 내조와 다르게 장모님이 해주시던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 키워나가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내용에 대해 물어봐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과를 알 때까지는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장모님은 아직 술이 덜 깨신 건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미 상황은 엉망진창이니 다른 건 전부 다 있고 술이나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도 이런 감정은 처음 든다고 하시면서 딸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자신이 어릴 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다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 드리다 보니 또 다시 묘한 기류가 흘러버렸죠. 결국 장모님과 저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결과 정말 불행하게도 제 친자식이 아니더군요. 곧장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제가 드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당장은 장모였었던 그녀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앞으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